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방랑과 마하의 어슬렁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방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슬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저자는 하라다 마하, 1962년생이고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재밌어요. 간사이 가쿠인 대학의 일본 문학과와 와세다 대학 미술사과를 졸업했다. 그 일본 문학도 전공하고 미술사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일도 했고, 그리고 프로랜서로 큐레이터 활동을 하던 2005년에 카오를 기다리며로 제1회 일본 러브스토리 대상을 수상하는 작가로 데뷔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던 이제 현대유형미술관 일을 때려치우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작가로 소설을 써서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참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인생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앉고 대답할 테다. 여행이라고. 여행이 좋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동이 좋다. 이동하고 있는 나는 뭐랄까 아주 온화해진다. 머리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분 좋은 바람이 드나든다. 여행이라고 보통 이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동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한 게 이동의 교통수단을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대요. 전철이나 버스나 페리 때로는 비행기도 이동하는데 렌터카나 자가용은 타지 않는다. 멍하니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전철, 버스, 페리, 비행기를 타고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이분의 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뭐 책을 읽거나 가이드북을 펼친다든지 음악을 듣거나 수다를 떨지는 않는다. 그냥 오로지 멍하니 한가로이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따금 옆좌석 할머니와 여고생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마치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장소를 정해도 사전조사는 하지 않는다. 어떤 곳인지 모른 채 새로운 머리와 순수한 마음으로 방문한다. 이것이 여행시 나의 이동 규칙이다. 이분의 이동 규칙은 대중교통을 타고 그냥 차창 밖 풍경을 본다든가 멍하니 멍 때리든가 이게 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맛집이라든가 거기에 유명 명소가 뭐 있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마치 목적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떠다닌다는 거죠. 장소만 정해놓고 사전에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여행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곳을 전혀 모른 채 가는 것도 새로운 또 다른 여행의 한 종류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여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이동을 더 좋아한다. 이동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동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야? 식욕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오모리의 뜨거운 볶음국수라는 구절에 보면 이제 식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고양이 혀의 반대말은 뭘까? 설마 개혀는 아니겠지? 라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고양이 혀라는 것은 고양이가 뜨거운 것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빗대서 고양이 혀라고 한대요. 뜨거운 것을 못 먹는 사람. 근데 이 박능과 마하는 고양이 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다. 그래서 반대말이 뭘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철판 요리를 먹고 철판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거기에 철판 요리를 먹고 고양이 혀의 반대말은 철판 혀가 어떨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부터는 이제 철판 혀로 불러서 자기는 이제 뜨거운 볶음 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여행하면서 쇼핑을 많이 한대요. 여행을 나서면 언제나 생각나는 게 있다. 여행지에서는 인간의 뇌에 특이한 건 꼭 사야 해. 생각하는 자극 물질이 왕창 흘러. 그거 집 근처에서 팔면 눈에 띄지도 않을 거잖아? 싶은 이에 불과한 물건을 사버리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그건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간으로서의 냉정한 판단력은 올연 빼앗기고 만다. 그래서 그것을 사게 만든다. 특히 이렇게 사게 만드는 생리적인 현상은 여성의 뇌에 많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산 걸 보니까 건전지 뉴욕 지하철에서 중국계 아저씨가 팔고 있었는데 6개들이 한 팩에 $1란다. 싸잖아 하면서 5팩을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다른 건전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글. 이건 굳어진 습관으로 뉴욕에 갈 때마다 귀국하는 날 대량으로 사들인다. 수화물을 갖고 들어오는데 양파 베이글이 고약한 냄새를 풍겨 세관에서 검사당한 적이 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케냐에서 부르는 값에 사고 말았다. $50. 엄청 비싸죠. 아프리카 가면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 젖소 고적에 붙어 있는 거대한 등유통이었다. 등유 기름통을 가지고 북이라고 팔아먹었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자기 쇼핑의 실수거리들을 이야기로 이제 담았다. 특히 이 베이글은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먹던 그 빵인데, 이때 그 동유럽 유대인들과, 폴란드가 동유럽이니까 동유럽 유대인들과 슬라브들이 먹던 그 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뉴욕에 많은 이유가 19세기 이후에 동유럽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특히 이제 뉴욕, 필라델피아, 캐나다, 몬트리올 등지에 유대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파되었는데, 이후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 베이글은 유대인 음식이 기원이지만 이스라엘 음식은 아니며, 기원이 동유럽의 아슈케나짐 유대인 음식이지만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이후 유럽의 유대인 인구는 줄어들고 그 대부분이 이주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동부 뉴욕이 베이글 원조 도시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마하도 뉴욕에 가서 이 베이글을 왕창 사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어슬렁 여행은 어슬렁한 스케줄, 그리고 어슬렁한 복장, 예를 들어서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에 낙낙한 바지, 허리는 고무줄이나 끈으로 된 거, 이런 복장이라든가, 혹은 또 어슬렁 회담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숙소 방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다음에 목적지는 어디로 갈 것인지, 먹고 싶은 음식은 뭔지, 이런 그냥 어슬렁한 이야기. 그래서 어슬렁 스케줄, 어슬렁 복장, 어슬렁 회담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제 추운 겨울에는 겨울의 미각이 어패류 배 터지게 먹기라고 해서 보고를 먹으러 갔어요. 그 옆 테이블에 있는 C라는 사람이 주인에게 이제 물었죠. 이 생선은 독이 있죠? 먹으면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얘기. 그랬더니 주인이 단순하게 궁극의 그러나 금단의 질문을 눈앞에서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 같았다. 주방장의 얼굴에서 일수 미소가 사라졌다. 이 금단의 질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프로였다.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안심하세요. 안 죽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어서 여직원이 보고에 1위를 들고 왔다. CC는 다시 이게 뭐예요? 1위예요. 나는 대답했다. 1위가 뭐예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생각을 굴리다가 가능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자예요. 네, 뭐라고요? 정자라고요? 정자요. 정자 남자가 갖고 있는 그거요. 아이의 씨앗 정자입니다. 정자. 소리치다시피 하는 내 옆에서 여직원이 쓱 다가오더니 정자가 아니오라 정소입니다. 라고 바로 잡아주었다. 아, 그렇답니다. 네. 그렇게 일생에 한 번인 보고연회는 끝이 났다.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 한때는 시골 마을에 갔는데 두 고등학생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고등학생의 대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콤새콤하다. 요즘 지방 여고생은 인터넷이나 홈쇼핑이 발달한 탓인지, 아니면 지방 도시의 도쿄화가 진행된 탓인지, 도쿄 도심에서 보이는 여고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스타일을 한 아이도 많다. 그래도 일상 대화는 시부야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여고생들의 대화와는 전혀 다른 듯하다. 몇 년 2월 전 아직 봄 기운이 였던 도호구의 전철안에서 졸업을 앞둔 여고생들의 대화를 들었다. 두 사람은 미니스커트 교복에 루즈 삭스 차림으로 한껏 도시 여고생처럼 옷맵시를 연출하고 있었다. 한 명이 10대 패션杂지를 무릎에 펼쳐놓았고, 또 한 명은 바로 옆에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는 아이가 쉴 새 없이 묻는다. 이 옷 예쁘다. 이런 옷 도쿄 가면 살 수 있겠지? 내일 숍 같은 데 갈 거야? 내일 숍 같은 데 갈 거야? 어떤 방에서 할 거야? 잡지를 펼친 아이는 웃으며 아무 대답도 않는다. 가느다란 예쁜 손가락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아마 고향에 남는 아이와 혼자 상경하는 아이일 텐데, 두 소녀의 부러움과 쓸쓸함이 엇갈리는 장면에 공교롭게도 내가 마침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주 참 재밌게 써내려가고 있네요. 동시에 두 사람의 우정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다. 더불어 각자의 인생을 저마다 반짝이며 살아가기를. 또 이번에는 그 차량에서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좀 재미있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0살 넘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한 아주머니가 그 노고를 거침없이 들려주고 있었다.
시아버지에게는 경도의 치매가 있어 이따금씩 엉뚱한 말을 해 며느리인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만든다. 어느 날에는 내 기저귀에 바늘을 넣었구나. 덕분에 기저귀 안이 따끔거린다. 나를 죽일 작정이냐? 하며 손을 피우는 바람에 화가 난 아주머니는 기저귀를 갈다 말고 발가벗긴 채로 잠시 방치했단다.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다 싶어 꼭 기저귀를 채웠다면서 깔깔 웃었다. 듣고 있던 두 사람은 그의 호응에 크게 웃었다. 나는 앞자리에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이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던 것은 참으로 고된 이야기임에도 그 모습이 실로 즐거워 보였다는 것. 고령사회가 도래해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개호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의 이 쾌활함은 뭐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부지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 힘들어도 웃어넘기는 풍부한 정서, 끙끙거려봤자 소용없다며 대담하게 나서는 강인함. 아주머니 제 고민도 들어주세요 하고 씩씩한 품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졌다. 정말 글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 쓰네요. 이 아주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머니의 어떤 그런 고된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즐겁게 승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박남과 마하는 그 이동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좋고 성격에 맞는다는 것을 30대 후반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인디펜던트 큐레이터, 그러니까 프리랜서 큐레이터가 되어가지고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전람회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뭐 프로듀서와 디렉터를 겸한 직업으로서 어떤 굉장히 고소득을 받는 그런 직업인데 그게 이제 그 프리랜서가 되면서 시간이 아주 많아졌죠. 그러던 차에 40살에 이 어슬렁이 여행을 시작했어요. 현재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동기인 지린이라는 대학 동기하고 같이 지금 계속 어슬렁 여행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돌아보니 어슬렁 여행이 있었기에 나는 이동을 즐기고 여행을 각별히 사랑하는 박람가 매화가 될 수 있었다는 기분이 든다. 그래, 사람은 박람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박람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인물이 분명 보보아르였던가? 아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나? 아무튼 사람은 박람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박람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랬겠죠. 누군가가 뭐로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면 그 분야로 만들어진다.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박람도 마찬가지죠. 자꾸 박람가가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또 쌓이고 여행에 대한 어떤 나만이 가져올 수 있는 무슨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정말 진정한 박람가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역마살이 끼었다고 그러죠. 저도 왠지 모르게 좀 역마살이 끼인 것 같아요. 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뭔가 오지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더 저에게 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지에 가면 어떤 흥미로운 대상, 현지인, 잊을 수 없는 일 등 사람, 물건, 사건과의 만남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또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 싶은 여행지에서의 수많은 추억이 매번 가슴 깊이 새겨졌다. 직장 시절에는 출장으로 어딘가를 가도 그런 체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이 업무상 일로 가느냐 여행으로 가느냐에 대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업무상 이유나 확실한 목적이 있을 경우 감성의 창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슬렁 여행은 기분 좋게 창을 활짝 열어두기에 예기치 못한 만남을 자꾸자꾸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런 만남과 추억은 나를 이야기 창작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오픈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로 가면은 그런 게 모자라게 갈 수밖에 없다. 데뷔작인 오키나와의 외딴섬을 무대로 한 러브스토리 카후를 기다리며도 여행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한물간 40살 연예인 오카에리가 주인공인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어슬렁 여행이었다. 그 외에도 어슬렁 여행 도중에 체험한 사건이나 추억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가 많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보여줬더니만은 그 친구 지리는 그냥 일기네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쓴 어떤 소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저 해를 달 몰고 다니는 여자니까요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실 나는 해를 몰고 다니는 여자다. 그것도 끝내주게. 내 입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말하는 거지만 정말 진짜로 해를 몰고 다니는 여자다. 이렇게까지 쓰고 나니 내가 생각해도 참 끈질기다 싶지만 말이다.
뭐 아무튼 너무나도 여기저기 쾌청하게 돌아다녀서 내용의 대부분은 여행자를 맑음으로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독자 여러분 주위에도 반드시 한두 명 있을 것이다. 여행하며 운동회나 바비큐 파티 등 동료의 결혼식 피로여행 같은 데 가서 보기만 해도 좋은 일본 날씨를 만나면 그럴 때 묘하게 자랑스레 실은 내가 해를 몰고 다니는 남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뭐뭐는 해를 몰고 다니는 여자잖아. 예, 내가 맞아서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듣는 아가씨 어때요?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인생을 아마 긍정적으로 살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여행에 대한 어슬렁 여행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구절도 썼는 것 같아요. 내가 해를 몰고 다니는 여자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잘 때는 비가 오고 내가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해가 나고 그래서 저도 아마 해를 몰고 다니는 남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방랑과 마하의 어슬렁 여행 이 책은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몰래 이 방랑과 마하고 어떤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같이 여행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같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는 어떤 이 여행을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좀 방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이 방랑하는 시절,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뭔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 책을 한 소절만 읽어본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걸로 생각됩니다. 이 책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